자, 컨텐츠 기획 3주차 F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는 저번 2주차 강의에 이어서 이 컨텐츠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주요 개념들을 이론으로 다시 한번 습득하면서 전체적인 컨텐츠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주차에 발표했던 주제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기존의 아젠다로 설정된 이야기를 어떻게 이슈로 바꾸고, 이슈 파이팅이 팬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르적 심화와 분화와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IP가 과연 뭔가, 그 슈퍼 IP가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낸 IP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 2D 애니메이션과 미국 픽사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컨텐츠에 대한 아주 기초 개념들과 이해를 여러분이 함께 했던 게 2주차였습니다. 3주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츠의 출발을 얘기할 수 있는 시작점, 우리 이제 IP의 이야기의 또는 IP의 시작점이라는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사실 3주차에서 여러분 세대가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밀레니엄 세대와 90년대 이후와 밀레니엄 세대가 합해진 이 세대가 주요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MZ가 만들어진 거죠. 전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주요 소비층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MZ 세대입니다. 90년대 이후, 그다음에 밀레니엄 세대들. 그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의 속성,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이론이 이 복고주의입니다. 복고주의. 이 복고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인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 미스라는 신화적 의미도 사실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 중에 일종의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낸 게 선생님이 신화라고 그랬는데, 그 인류는 한번 재미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신화라고 보듯이, 예전에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새로 꾸미거나 리메이크하거나 내지는 옛날의 소재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MZ들이 가지고 있는 복고주의 개념들은 뭐냐? 그럼 복고주의에 개념된 컨텐츠의 양식들은 뭐냐? 우리가 한 편이 끝나면 그 다음 편의 이야기를 to be continue 기다리세요 라면서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 시퀄이라고 합니다. 시퀄. 근데 정반대로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을까? 라고 스토리텔링을 역으로 돌리는 걸 우리가 프리퀄이라고 그러죠. 엑스맨 같은 경우는 계속 프리퀄로 만들어내고, 몬스터 주식회사 주인공들이 대학 다닐 때 뭐 했을까? 라고 나온 애니메이션이 몬스터 대학이라는 프리퀄입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슈퍼 IP의 사례 스타워즈도 처음 시작한 스타워즈의 1편이 사실은 4편이었고, 그 1, 2, 3편을 하고 프리퀄로 다시 1, 2, 3을 하고 원래가 4, 5, 6 이런 걸 증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4, 5, 6이고 프리퀄로 1, 2, 3을 한 다음에 다시 7, 8, 9를 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냈던 게 스타워즈였듯이, 이 복고주의와 프리퀄의 관계는 아주 오묘한 흥행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재밌게 만들어져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이제 이 레트로의 복고주의. 우리 이제 복고주의를 영어로 레트로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되살려서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한다는 것. 사실 역사라는 컨텐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입니다. 국사 좋아하십니까? 세계사 좋아하십니까? 사실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많죠. 역사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흥분시키고 또 빠져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있었던 리얼리티입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있는 이야기의 원인과 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히스토리, 역사,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들의 역사처럼 히스토리라고 돼 있죠. 그게 단어적 성격상 그렇게 명명됐던 것인데 이런 히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정리되어 있는 팩트의 리얼리티는 알겠는데 그 리얼리티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세세히 있었고 그때는 과연 어떤 일들의 요소들이 그런 사건들을 기반하고 있었는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더 많고 매번 동일한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면 가장 많이 시나리오가 모이는 게 사극이고요. 사극 중에서도 조선시대가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 세종과 정조가 제일 많은 이유, 그런 것 또한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고 가장 많은 일이 있었고 가장 많은 호기심을 만들 수 있는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세대, 주요 세대인 MZ들이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복구해서 다시 되살리고 있는, 또 그런데 환호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그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왜 레트로가 뉴트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과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는 친구들한테는 늘 새로운 거란 얘기죠. 안 살아봤으니까. 마치 선생님이 조선시대 사극을 좋아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90년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과연 조금 더 과거였을 뿐 똑같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역사에 대한 공부, 역사에 대한 리서치, 역사적인 사료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이야기에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는 사실은 시간에 빚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고 그런 호기심은 이야기를 순환시키고 반복시킵니다. 패션도 그렇죠. 선생님 할아버지 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패션이 다시 선생님 때 오고 선생님 때 좋아했던 패션이 아주 나중에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사람들은 좋아했던 거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고 언제 돌아오냐의 차이뿐이지 그 돌아올 수 있는 순환 구조 내에서 이야기도 끊임없이 컨텐츠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뉴트로로 불리는 레트로의 복고주의는 과연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틀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삭 속았수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제주도의 두 부부의, 젊은 부부의 일생일대기 이야기, 어차피 그 이야기도 복고죠. 응답하라도 복고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어떻게 본다면 그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이 다시 경기를 하는 것도 복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복고주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기획은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러이러한 소재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반복적인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구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럼 연구 주제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찾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질문이 있었죠. 우리 단톡방에 과연 몇 년 전까지가 구체적인 사례고 발표할 수 있느냐. 선생님 5년 전 정도로 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감하고 함께 그런 경우에 있었지라고 공감할 수 있는 5년 전 정도 보지만 사실은 히스토리를 쭉 따져보려면 아주 옛날부터 따져봐도 돼요. 그게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만 분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더 많이 분석을 해보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룰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거든. 우리가 기획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프레임의 룰을 찾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본다면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고주의 또한 예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또 어떻게 되살리고 있느냐,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꼭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에도 선생님이 2주차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의 IP의 확장성은 팬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생적인 팬덤도 있고 인위적인 팬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BTS의 그다음에 BTS의 팬덤이 과연 자발적이냐 아니면 하이브라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동력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물론 아미라는 조직은 자발적이었죠. 전 국가적이고 전 글로벌적인 아미의 세력은 여전히 자발적입니다. 하지만 아미가 존재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계속 아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아주 높은 세대가 다시 아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엔진을 가동시키는 힘은
어떻게 본다면 하이브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팬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스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타를 만들어내는 노력들, 우리가 그런 거를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 주위의 컨텐츠 자체가 스타 시스템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컨텐츠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타성이 높은 연예인들, 스타성이 높은 배우들, 스타성이 높은 가수들을 데뷔시키는,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시키는 무대가 있었죠. 근데 그 무대가 훨씬 더 지금 다양해져서 그렇게 다양해진 오디션 컨텐츠 자체가 또 스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장르별로, 종류별로, 시기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그다음에 슈퍼모델 선발대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본다면 스타 시스템이 시작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가수들끼리 경쟁해서 그 노래도 뭐 트로트에다가, 그다음에 무명 가수에다가, 또 한 번 했다가 안 된 가수들이었다가, 또 우리 클래식으로 노래 부르는 가창력이 있는 성악 가수들이, 이게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우리가 스타 시스템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의 기획들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말하는 뭐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이나 나는 솔로,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스타 시스템에, 원래는 그게 연애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연예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 솔로지옥이나 나는 솔로도 또 이거 스타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다양성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스타 시스템을 분석할 때는 일단 참고 도서에 스타 시스템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한번 도서관에서 스타 시스템 책을 찾아보든가 한 2부를 보든가 이 스타 시스템의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 스타를 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스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스타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렌트죠. 렌트, RENT, 집값,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 스타가 있는 곳이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스타가 영화에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무조건 예매하고, 스타가 들어온 굿즈가 있으면 굿즈를 삽니다. 결국 뭐냐면 스타에 대한 크레딧, 신뢰도가 가치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스타를 많이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더 많이 컨텐츠를 보겠죠. 결국 이런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고, 스타들의 힘을 유지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게 연예 기획사가 되겠죠. 이렇게 스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부가 산업들에 대한 효과와 범위, 볼륨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사 영화, 드라마, 뭐 개그, 뮤지컬 다 스타가 필요하겠죠. 애니메이션의 스타는 뭡니까? 바로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스타가 돼서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즌을 계속 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시즌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쿵푸 팬더 1, 2, 3, 4,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쿵푸 팬더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헐리우드의 영화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도 자신들의 IP로서 대표적인 스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스타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스타 시스템이 어떻게 출발했고 어떠한 로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책으로 미리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블록버스터라는 뜻이에요. 블록버스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 이론 중에 하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가 높은 컨텐츠일수록 보답도 그만큼 크다. 리워드도 크다. 그 얘기겠죠? 결국 뭐냐면 이런 거 똑같은 게 뭐예요? 리스크가 높으면 리워드도 높다. 갬블입니다. 도박이죠, 도박.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 이코어로 도박이다. 컨텐츠와 갬블은 같다.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도박은 정말 운에 거는 거고, 컨텐츠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서치를 하고 스타를 데리고 오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고 스태프들이 열심히 만들고, 다르죠, 도박하고는. 결국 도박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이나 또 거기에서 스타가 되려는 사람들의 경쟁과 노력은 거의 레드오션 중에도 최고의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돈을 걸지요. 그럼 돈을 많이 건 영화는 더 뛰어난 스토리로, 더
더 화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0이 될 때까지 엄청난 자본이 모여서 엄청난 스태프들과 검증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만들면 이게 망하겠어? 뭐 이렇게 만든 영화를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그 영화 망하면 헐리우드가 끝장난다. 이 정도 돈이 다 투입되거나 진짜 특 A급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 모여있는 영화 망해야 망할 수 없는 결국 돈은 벌지만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차이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영화 이게 블록버스터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블록버스터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은 뭘까? 그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입니다. 조스란 영화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류는 이런 게 블록버스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조스 또한 엄청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때 사실 조스는 지금과 같은 시각효과 CGI가 발달하지 않아서 진짜 상어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로봇으로 움직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조스 같은 블록버스터의 효과는 뭘까요? 영화 산업 자체를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업 산업과 같이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세팅된 생태계로 구성할 수 있는 핵심 동력과 엔진을 제공하는 것이 블록버스터입니다. 사람들은 영화가 가능성이 있다, 영화가 돈을 번다, 영화 시장이 화려하다 이걸 계속 확인하고 검증해야 그 시장 안으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자본도 모여들고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생태계 안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끌어들이는 힘 이게 바로 블록버스터라는 영화의 장르입니다. 근데 이 블록버스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표현 기능이 바로 전문용어로 스펙터클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스타 시스템의 책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요 부분은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스펙터클이 과연 문화적인 기능으로서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펙터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더니즘의 후기라는 얘기죠. 결국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즉시적 소비를 즐긴다는 거예요.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그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먹었던 모든 그 일회용품들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바로 만들었던 것들을 바로 먹고 재고도 없이 그리고 또 거기 같이 먹었던 일회용품을 또 버리면 또 일회용품을 또 만들잖아. 우리가 그냥 집에 있는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그릇을 씻어서 설거지해서 다시 먹으면 되지만 일회용품 버리면 또 일회용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럼 또다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데 그때 그런 소비를 추앙시키고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능력이 뭐다? 스펙터클.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더 빠르게 속도감, 스피디한 그리고 더 넓게 스케일 결국 더 빠르고 더 넓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무너지죠. 뭐 집 한 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빌딩이 무너지고 어떤 영화에서는 도시가 없어지고 막 마블 보면은 도시 하나가 허공에 뜨잖아. 그리고 더 심각한 영화는 지구가 박살나고 막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의 스펙터클, 공간감, 속도감 결국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인지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의식 속에서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쓰고 그런 것들에서 더 이상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소비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 왜? 쓰면 또 생기니까. 이런 식의 포스트 모더니티를 촉발시키는 컨텐츠의 주요한 이론적 속성이 스펙터클이다. 그래서 이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컨텐츠들 그래서 SF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더 강력한 전투씬과 마치 그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같이 엔드게임처럼 엄청난 물량의 사람과 화면이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스펙터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컨텐츠의 팬덤과 내지는 스타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더 많이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확장돼야 되고 이 세계관과 IP의 세계관과 스펙터클의 역할은 그만큼 더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시간을 움직여서 다른 세계로 가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런 것들 또한 일종의 시간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스펙터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스펙터클 자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그 영화에 더 빠지게 되고 중독되고 반복적인 소비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록버스터가 스펙터클과 만나면서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지속성을 갖게 되고 그게 끊임없는 시리즈로 장기화될 수 있다. 슈퍼 IP가 되는 것이죠. 결국 스펙터클의 의미는 한 IP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순환시켜서 장기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펙터클의 사례와 그런 성과를 이렇게 상호 연관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논스크립트 컨텐츠입니다. 이 논스크립트 컨텐츠는 우리가 흔히 지금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 얘기하죠. 스크립트가 없다는 거예요. 대사가 없어서 즉시성, 그냥 출연자와 사회자, 또 사회자도 없어. 누군가 사회자도 없어. 그냥 메인 사회자가 있을 뿐인데 누가 사회자일 것도 없이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온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순발력 있게 얘기하고 응대하고 이러면서 더 큰 웃음이 터지고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우연성의 의미인 것 같아요. 더 많이 폭소가 터지고 더 많이 놀래고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흥미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넌스크립트 컨텐츠인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넌스크립트 컨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왜 실수를 하게 되고 생방송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녹화 방송이고 거의 뭐 수백 대는 좀 뻥이지만 수십 대 조그만 카메라들이 막 앞에 있는데 연예인도 수십 명이서 상호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대사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만 설정해주고 미션만 주고 각자 동선대로 움직이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다시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스크립트 컨텐츠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념들이나 이론들은 연관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레트로, 그 다음에 팬덤, 스타 시스템, 그리고 블록버스터, 스펙터클, 세계관, 넌스크립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개념들이 아니라 다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서로 간에 보완하고 서로 유리시켜주는 기능들을 합니다. 특히 넌스크립트 같은 거는 예능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넌스크립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더 많은 스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스타들도 믿고 또 그걸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스펙터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넌스크립트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다 넌스크립트입니다. 그런 것들 먹방, 쿡방부터 시작해서 연애 프로그램, 이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넌스크립트로 다시 재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 많아지고 있는 넌스크립트 컨텐츠의 주요한 특성들과 스타들, 그들은 어떻게 넌스크립트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넌스크립트 컨텐츠가 활성화되다 보면 포맷 IP라는 게 나오죠. 포맷 IP. 원래 우리가 쓰는 IP는 스토리텔링이고 스토리텔링 자체가 장르적 영향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이 포맷 IP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쿡방, 먹방, 그다음에 연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장르적인 속성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하나의 범위를 설정해 버리는 것. 예전에 우리는 포맷을 우리가 잘 만들지 못해서 미국이나 일본 걸 훔쳐왔습니다. 70년대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하면서 국제 저작권 협회에 가입하면서 더 이상 훔쳐올 수가 없게 돼서 그다음 돈을 주고 샀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뭐 이런 포맷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가지도 잘 않는데 우리는 막 아침 먹으면서 야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밥 세 끼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밥 세 끼만 먹어도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넌스크립트가.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 그게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 반복적으로 먹는 게 비슷하고 우리는 아마 메뉴가 다양하고 한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포맷 IP가 어떻게 글로벌화되고 있는가, 또 그런 글로벌화되고 있는 IP가 해외 진출했을 때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스크립트 자체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포맷 IP가 등장하게 되고
그 새로운 포맷 IP가 등장해서 공감대를 얻게 되니까 해외에서 그런 것도 사게 되고 해외에 가면 또 해외에 맞춰서 그것 또한 또 변형돼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IP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걸 잘 관리 못하면 분명히 우리 IP에서 우리 포맷 IP에서 출발했는데 해외에서 계속 지들끼리 진화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IP가 될 수도 있다는 넌센스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충분히 쌤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런 사례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컨텐츠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슈퍼히어로 이야기입니다. 이 슈퍼히어로 이야기는 헐리우드에서 시작됐고 193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DC 카믹스, 디텍티브 카믹스 약자죠. DC 카믹스의 슈퍼히어로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게 바로 같은 세대에 나왔던 그 마블의 캐릭터로 연계되죠. 캡틴 아메리카. 이런 식의 나치를 상대로 했던 1930년대, 40년대 미국의 슈퍼히어로가 계속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슈퍼히어로로 탈바꿈하고 확장됩니다. 결국 헐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마블과 디스 카믹스 중심의 이런 슈퍼히어로와 슈퍼빌런들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대표 작품들은 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슈퍼 IP로 컸는지 이걸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슈퍼히어로는 누구인지 과연 그 슈퍼히어로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스타 시스템과 연동시켜봐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주차는 2주차 이어서 컨텐츠에 대한 주요 개념들과 생태계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5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와 또 여러분 모두가 토론이 가능하도록 사례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고 친구들이 먼저 올리는 단톡방에 발표문을 잘 보고 각자가 질의할 문제와 토론할 고민들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3주차 애플 강의 마치겠습니다.